오늘 할 내용은 케미컬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몰리큘러 웨이트하고 로그 P로 봤었어요. 이거는 크기, 사이즈죠. 분자가 얼마나 크냐고, 얘는 기름이 얼마나 잘 녹냐. 리포필리시티. 이게 이제 저희거든요. 기름이 있고 옥타놀, 기름이 있고 물이 있는데 어디에 더 많이 녹았냐, 농도 비율에 로그를 씌운 게 로그 P입니다. 그래서 크기랑 지질친화도를 많이 보고, 얘가 뭐 좋으면 활성이 좋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케미컬 스페이스라는 건 결국 구조 분포이기 때문에 구조 분포를 꼭 저걸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2D 디스크립터를 써서 봐도 되고 핑거프린트를 써서 봐도 됩니다. 내가 모델을 핑거프린트로 만들 건데 생각을 하면은 핑거프린터로 구조 분포를 비교해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트레이닝 테스트 셋을 좀 다른 구조 분포로 표현해 보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정리했던 파일이고요. PLD50 값까지 붙었고 스마일즈 코드 정리한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폴드가 겹치는 것만 뽑았고 1493개가 뽑혔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핑거프린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화합물에 대해서 핑거프린트를 다 계산할 거고요. 다 계산하고 나면 이제 케미컬 스페이스 그릴 수 있는데, 자, 계산을 해보면 자, 요 코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몰을 다 하나씩 가져왔고 몰별로 이거 핑거프린트 계산해서 다 바꿨어요. 근데 바꾸고 나서 제가 리스트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 입력이 됐고요. 그래서 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어펜드로 저장한 것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실제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얘네가 지금 다 아마 스트링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CSV로 저장했다가 다시 읽으면 이제 플롯 형태로 다시 바뀌기도 해요. 아니면은 이제 타입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제가 의도했던 거는 요거 1493개에 대해서 핑거프린트를 다 계산한 거였죠. 그 다음에 얘를 보면 2048개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이게 2048개인데 얘를 지금 이렇게 2D 상에 찍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값이 2048개인데 얘를 두 개로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줄이는 방식이 있어요. 차원이라는 게 그냥 정보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48차원인 거죠, 디멘전이. 그러니까 3D라 그러면은 그냥 정보가 3개인 거예요. X, Y, Z. 얘니까 3차원이거든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지금은 2048개니까 차원이 2048이에요. 2048차원을 2차원으로 줄여주면 우리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케미컬 스페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을 줄여주는 걸 PCA라고 하는데,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지 압축할 때 쓰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으면 해상도가 너무 높은 게 있고, 여기서 중요한 요소만 뽑으면 해상도는 좀 떨어지지만 원래 그 이미지 자체는 좀 유지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이런 그림이 있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이제 그림이 있는 걸 보기 위해서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러니까 프린서플 컴포넌트, 주요한 요소를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면은 이미지가 용량이 줄고 압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전체 차원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방법인데, 사이킨런 안에 PCA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다 와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로 줄일 거냐를 여기서 선정을 해줘야 돼요. 저희는 두 개로 뽑을 거니까 두 개로 줄일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거 지금 다 갖고 있죠? 얘를 fit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는데, 얘를 해주면은 얘를 2차원으로 줄인 다음에 그 줄인 리스트를 쭉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값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리스트가 여러 개 들어있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컬럼 이름을 붙여주면은 이렇게 딱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PC를 하면은 아까 2048차원이었던 게 2차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요 2차원을 이제 가지고 2D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축은 이거, Y축은 이걸로 찍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트레이닝 셋, 테스트셋을 나누고요. 그래서 랜덤하게 나눌 거고, 테스트셋은 20% 쓰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트레이닝 셋으로 뽑힌 거, 테스트 셋으로 뽑힌 거. 트레이닝 셋이 1194개, 테스트 셋은 299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래프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 나눠진 거에 대해서 찍어보고, 테스트 셋 찍어보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케미컬 스페이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프린트가 차원이 굉장히 높았지만 PCA라는 기술을 써서 차원을 축소시켜서 찍어봤고요. 요 분포가 예를 들어서 나는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셋이랑 충분히 비슷한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이제 요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케미컬 스페이스를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얘네 둘이 서로 분포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으로 모델을 훈련하잖아요. 그럼 얘를 검증할 게 테스트셋이어야 되는데 사실 얘랑 비슷해야 검증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시켜놓고 한문으로 시험 보면은 이게 공부한 내용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거라서 트레이닝 셋으로 훈련이 됐으면 이 모델을 검증한 테스트 셋도 트레이닝 셋과 좀 유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핑거프린트로 살펴본 케미컬 스페이스를 통해서 둘이 좀 이제 서로 많이 겹친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테스트 셋만 여기 막 이렇게 막 있고 트레이닝 셋은 뭐 반대쪽에 있고 이러면은 이제 서로 겹치지가 않으니까 좀 검증으로 쓰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둘이서 트레이닝 셋에 이런 분포가 있고 그 분포 내에 테스트셋이 다 들어오네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제 잘 나눠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땐 거의 겹치죠. 막 밖으로 크게 벗어난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눠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줄 거예요. 데이터가 마음에 드니까. 자,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은 일단 핑거프린트 계산한 거에다가 내가 나중에 예측이 틀린 것만 좀 식별할 수 있는 이름 넣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스마트 코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수로 쓰려면은 엔드포인트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 엔드포인트 값까지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는 얘가 y 요만큼이 트레이닝 셋 트레이닝이란다 피처 디스크립터
그러니까 디스크립터랑 피처란 말을 제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둘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x라고 부르는 값이 이만큼, y는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미 나눠놨죠?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트레이닝 PC에서 트레이닝 셋을 나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인덱스만 뽑으면 돼요. 인덱스를 알면 이 인덱스 값 그대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요 로케이션 LOC 뭐 로케이션인 것 같은데 요거를 써서 추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인덱스 넣고 컴마 반드시 찍어줘야 되고, 왜냐면 여기는 로우에 대한 정보, 여기는 컬럼에 대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요 콜론을 넣으면 모든 컬럼이란 뜻이니까, 모든 컬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우는 트레이닝에 있는 인덱스 값 가져왔고 컬럼은 전부다 해서 선택하면은 트레이닝 셋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어요. x 값이 있고 x 값 이렇게 해서, 그쵸, x 값 이만큼, 여기 y 값.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테스트에 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거를 읽어왔을 때 x만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드랍을 써서 여기 세 컬럼만 날리면 되는 거죠. 얘만 싹 날려버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딱 x만 딱 뽑아낸 걸 알 수 있고, y를 뽑아낼 때는 엔드포인트 컬럼 이름을 딱 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케미컬 스페이스를 본 이유는 결국 모델을 개발하기 전에 내가 나눈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셋이 분포가 잘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데이터가 지금 1194개의 트레이닝 셋 안에서, 근데 우리 피처는 2048입니다. 사실 피처인 디스크립터가 더 많으면 안 되거든요. 얘가 데이터 사이즈고, 데이터 사이즈가 있고, 근데 얘가 더 많으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거는 피처가 제일 적은 게 좋은데 5대1 비율이 좋습니다. 데이터 5개가 있어야 파라미터 하나를 학습시킬 수 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많은 건 좋지 않다는 거고, 얘의 5배 이하로 줄이는 게 좋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0개 정도. 더 적으면 더 좋고요. 한 뭐 열 몇 개 선에서 맞춰도 좋고요. 근데 이제 그런 딜레마는 있어요. 이제 아까 말한 그 5대1 비율을 맞추면 좋지만 모델이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모델은 결국 예측력이 좋아야 돼요. 무조건. 그게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미 있는 디스크립터를 썼어도 피처가 의미가 좋네. 근데 예측력이 꽝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측이 잘 되는 걸 찾아야 되고요. 그 말은 밸리데이션 결과와 테스트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먼저 여기서 검증이 잘 돼서 예측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의미를 해석하고 이런 거. 그래서 아까 5대1 비율을 얘기했지만 일단은 모델 예측력이 좋은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처가 너무 많으면은 트레이닝 셋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트레이닝 셋은 성능이 그래서 올라가는데 여기 R스퀘어라고 하면은 테스트셋은 올라가다 이렇게 막 꺾이거나 떨어지거나, 피처가 너무 많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훈련되고 여기는 못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피처 셀렉션 한번 해보는 걸 선호하고, 셀렉트 K 베스트를 쓰면 사실 시간이 좀 덜 걸리고요. 시퀀셜 피처 셀렉터를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포문 안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얘를 이제 늘려가면서 썼는데, 그거 말고 오토가 있어.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여기 알아서 선택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를 쓰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 좀 이제 뭐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에다가 이거 오토 써서 뭐 10개가 뽑혀서 10개를 썼다.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죠. 피처, 개수, 그다음에 스코어. 그래서 뭐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를 논문에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런 목적에서 합니다. 근데 그냥 모델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면은 그냥 여기서 오토로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처 셀렉션이 되면은 예전에 큐사 모델 만들 때 했던 것처럼 옵트나 써서 하이퍼 파라미터 좋은 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기계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연구할 때 신규성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했던 이 케미컬 스페이스 분석이나 구조 유사도 분석 이런 데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Q4 모델을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신규성이 첫 번째는 케미컬 스페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대다수가 신약 데이터거든요. 드럭. 그런데 예를 들어 나는 화장품을 초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신규성이 생기는 거죠. 물론 어떻게 해서 화장품의 케미컬 스페이스를 내가 찾아내는지를 보여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난 화장품에 집중하겠다. 혹은 향수다. 뭐 그러면 좀 거기서 노벨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엔드포인트에서도 노벨티가 올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에서 노벨티를 잡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LD50 값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경고 투여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LD50에서 인헬레이션. 뭐 요즘엔 모델이 다 있긴 한데, 그래서 흡입 쪽은 데이터가 별로 없다. 그러면 흡입 데이터로 내가 예측을 했어요. 똑같이 LD50이지만 이 실험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모델이 별로 없으면은 이런 것도 꽤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벨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이제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값을 한다고 하면 노벨티가 있고요. 제 생각에 세 번째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 최근에는 이쪽으로 좀 좋은 논문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드밴스드한 방법을 써서 예측을 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딥러닝을 쓴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좀 더 학습 과정은 복잡한데, 케미컬 스페이스 엄청 넓은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거든요. 혹은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써서 예측력이 크게 개선됐다. 예전에 잘 못 맞추는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있다고 해서 다 노벨티를 못 가져가는 건 아니고, 모델이 있지만 예측력이 좀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있어요. 기존 머신러닝 방법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딥러닝으로 풀어냈다고 하면 또 거기서 노벨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 때 좀 간단하게 크게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정도가 제일 노벨티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위의 과정을 한 이유는 저희가 결국 그 바이오사이드 살생물제라고 하는 물질에 초점을 맞춘 LD50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티를 케미컬 스페이스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뭐 구조 유사도 분석도 하고 케미컬 스페이스 분석도 하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함께 해봤습니다.